9월에 FOMC 미팅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연말 전에 11월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보통 우리가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하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한 2달간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방학 이용해서요. 네. 한 2달 정도 뭐 미국 시찰 겸 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제 애들이 둘이 미국에 있는데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뭐 두루두루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뭐 경제, 산업, 기업도 좀 살펴보고 뭐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아, 네. 지금 어떻습니까? 현지 그 미국 백신 접종 뭐 많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뭐 한 20, 30% 정도의 사람들은 뭐 자발적으로 받기를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전체로는 이제 1차 접종한 사람이 한 65%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은 한 55%. 그러니까 미국은 2차까지. 이제 뭐 백신이 넘치니까 일단 맞은 사람들은 이제 완료 2차까지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미국 남부 같은 데는 이제 접종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그 신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안 맞는 사람들이 뭐 계속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있었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대도시 그다음에 이제 동부의 뭐 매사추세츠, 뭐 커네티컷 이런 이제 중산층이 사는 데는 뭐 한 8, 90% 맞아서 뭐 거의 특히 이제 그 실외 활동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일 정도로 뭐 되게 정상적이고 아주 미국 경제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리 다니면 지금 뭐 특히 이제 저녁 시간 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점들 좀 활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지역 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시해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은 그 큰 프랜차이즈, 뭐 월마트도 못 들어오고, 맥도날드도 못 들어오고, 스타벅스, 그러니까 로컬 상점들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되게 열심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좀 눈에 띄었던 게 길을 막아서 차선에 한두 개를 그 야외 그 테이블로 많이 만들어서 식당들을 야외 테이블을 세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런 걸 훨씬 더 선호하니까 그래서 국내와 상당히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되게. 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하고 그러니까 좀 활기가 좀 넘쳐 보이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정상으로 거의. 돌아갔다고 보이고 물론 실내에 그러니까 뭐 관공서를 가거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을 가거나 아니면 식당을 가도 일단은 처음에는 되게 조심하고 물론 한국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만 실내에서는 되게 조심하고 야외에서는 거의 자유스럽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그 리스크 위기가 올 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제 그런 앵글로색슨 그 기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은 뭐 잘 대응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한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네. 뭐 보니까 오늘도 뭐 이제 거리 인원수 뭐 늘렸다 뭐 8인까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자영업자 가장 밑단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이게 다 경제 위쪽으로 다 파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미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되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고용 지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서 예. 테이퍼링이 과연 연내에 있을 것이냐 좀 미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각자의 그 파월 얘기 듣고 한 그 해석이 많은 분들이 다 서로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표는 상당히 뭐 양호한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조금 더 3분기는 거의 뭐 9%, 10% 연율화 시켜서 성장률이 나올 뻔한 정도로 상당히 뭐 아주 경기는 좋고, 제가 실제 피부로 느낀 것은 미국 기업들, 산업들 보면 20, 30년 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이나믹한 그런 지금 국면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연준 그 의장인 그 파웰 의장의 커멘트를 봐도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얻고 연준의 FOMC 미팅 회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그 전제 조건,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이제 그 축소하는 그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2%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두 번째 고용 시장이 상당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거의 이제 충족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발표했던 것처럼 아마 9월에 FOMC 미팅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연말 전에 11월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서 아마 내년 중순쯤이면 이제 매월 1,20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미국 국채랑 그 모기 채권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뭐 여름쯤이면 이제 중단 마무리 짓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 뭐 워낙 파웰 의장이 그 뭐 경력도 학자가 아니라 이제 월가 출신이니까 시장하고 교감도 잘하고 월가도 그런 면에 있어 상당히 좀 편안하게 그 과정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년 뭐 그 여름 정도 그렇게 이제 중단을 할 것 같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그 다음에 곧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이 되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금리 인상인데, 지금 뭐 이제 전문가들은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닌 이제 후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로 보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반, 2년 후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 예단을 하긴 어려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경기 그다음에 산업 기업에 제가 아주 활력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보통 우리가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년 말 정도 되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채권 시장은 저희가 미국 국채 금리를 봐도 큰 그 동요가 없이 좀 편안한 그 모습을 보이죠. 네. 지금 사실 뭐 국채금리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1.7%막 이렇게 돌파 급속하게 상승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순간부터 막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3도 막 깨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피크아웃을 찍은 거 아니야, 미국 경기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경제 위축이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들 때문에 또 증시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가 어떻게 보면 금리와 성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틀리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경기가 뭐 올해 이제 3분기는 좀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4분기도 한 6%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도 기본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 패턴인 2%대 이상, 한 4% 성장을 할 걸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3에서 결국 뭐 연말 되고 내년 되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이제 주식형 펀드로 오늘도 뭐 그 CNBC나 이제 월가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7월, 8월에도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개인들 주식 투자도 늘고, 그다음에 동시에 자금이 많아서 또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채권 매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면에서 채권을 사고자 하는 또 수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근데 이제 결국 금리는 이제 올라가겠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장은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내년 긴축이 좀 일찍 끝나고, 아니죠, 테이퍼링이 일찍 좀 마무리가 되고 긴축이 금리 인상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되게 시장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년 시장은 좀 많은 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많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면 그 월가에서 계속 장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상당히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한데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 시장이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저희는 그냥 쳐다보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가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모든 그림이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면 오히려 생각 못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의미 있게 봤던 지표가 미국의 이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0일 이상 거래일 기준으로요. 거래일 기준으로 200일 이상 5% 이상 주가 조정을 받은 적이 지난 거래일 기준 200일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10% 정도의 그 고점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을 주가 조정, 커렉션이라고 하고, 이제 베어마켓은 고점에서 한 20%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조정은 흔히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번에 미국 주가 상승은 물론 기업이익이 워낙 좋습니다. 기업이익이 워낙 좋지만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런 때는 생각 못한 뭐 제3의 어떤 리스크가 돌출해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월가의 국면이 남은 4개월, 이번 금년 4개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미국 주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베어마켓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 그래서 뭐 5% 1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네. 이어진다. 그게 오히려 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큰 추세는 뭐 저는 워낙 미국 기업들이 지금 튼튼하고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조적인 그 불마켓은 유지가 된다고 보이는데 5에서 한 10% 정도 조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것이거든요. 이제 거의 지난 1년 동안 그거 없이 올라왔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수가 5에서 10%면은 개별 종목단은 한 20, 30%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내도 보면 실제 그 올해 주가가 빠졌다고 국내 투자가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지수는 제가 아까 아침에 그 계산을 해봤더니 지수는 올해 들어서 그 코스피가 11% 올랐습니다. 고점 대비 4% 빠지고 물론 이제 저희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시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거지 우리도 주가는 10% 이상 연초 대비 올랐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무섭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1조 넘게 팔기도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냐에 대해서 참 의견들이 여러 가지였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파는 것이다 뭐 표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은 현역이 아니니까 직접 외국인 투자의 매매를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이제 후배들이 지금 이제 업계 외국증권사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미국 주권사 이제 매매 담당 임원으로 있는 친구 몇 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다 15년, 20년 이상 일을 한, 그러니까 뭐 큰 사이클을 한 두세 번 본 친구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그 매도가 집중되는 건 처음 봤다. 특히 이제 8월 중순에 이틀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조 원을 이틀 동안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외국인들은 크게 보면 이제 세 분류인데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그다음에 이제 기계, 알고로 하는 퀀트 펀드. 근데 세 그룹이 동시에 다 이렇게 집중 매도를 하는 건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그 당시에 뭐 10조 원 육박하게 몇 주 사이에 집중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좀 드문 현상이고, 물론 이제 그 촉매가 됐던 것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이제 반도체 리포트, 메모리 업종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근데 실제
그 외국 투자가 사이에서 영향력이 훨씬 있는 데는 그 CLSA 증권입니다. 아, 이제 CLA. 모건 스탠리는 뱅킹을 잘하고 뭐 헤지펀드 이런 매매를 잘하지 실제 리서치의 독립성 영향력은 CLSA인데 CLSA가 모건 스탠리보다 한 일주일 전에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너무 그 반도체 회사들이나 시장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꺾일 것 같은데 시장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이익을 상당히 하향 조정을 많이 했고 이제 그게 총무회가 됐는데 제가 더 눈여겨봤던 것은 2023년에도 계속 안 좋냐.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CLSA 둘 다 2023년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메모리가 안 좋은 거는 재고 조정 사이클 정도지 구조적인 이슈는 아니고 다시 후년에는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재고가 소진이 돼서 사이클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매를 일시적으로 맞은 걸로 생각하고 최근에 그래서 일부 또 이제 저점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뭐 SK 하이닉스하고 이쪽에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막 팔 때는 아, 이건 뭔가 알지 못하는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러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좋은 회사고 업종도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가가 그렇게 빠지고 올해 뭐 상반기 이익이 좋고 3분기도 뭐 지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이제 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한 12배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또 매수를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뭐 이익을 많이 내지만 결국은 커머디티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이런 그 이익의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게 한계가 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또 그 삼성전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다시 조금 이제 부각이 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번에 240조 투자하고 하면서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좀 집중을 이제 좀 많이 네. 그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삼성전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 2, 3년 내에 뭐 M&A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 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 일부 우리 저희 같은 그냥 소액 주주들은 아 이건 호재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 특히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국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만든다, 청년 그 고용 창출을 하겠다, 그다음에 삼성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그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설비 투자를 한 45조 원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을 보면 앞으로 3년치 그 투자를 다 더하면 130, 40조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240조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투자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모르던 대단한 엄청나게 상향 조정이 된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이미 뭐 삼성그룹이 전자와 바이오를 중심축으로 가겠다는 거는 시장이 이제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상세한 디테일이 좀 빠져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면 또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큰 그림만 가지고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한 45조 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R&D를 한 20에서 25조 원 하면 그것만 해도 70조 원을 올해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아마존하고 뭐 제일 전 세계에서 1, 2등 투자 기준으로 많이 하는 회사 이미 그래 왔고 앞으로도 2, 3년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뉴스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 뭐 사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 파운드리에서 네. 뭐 TSMC를 뭐 2030년인가 예, 언제까지 뭐 예, 잡아보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그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네. 민감성 예. 이거를 벗게 해주고 삼성전자 레벨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삼성전자 생각대로 TSMC와 1, 2등을 다툴 만큼 확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TSMC가 이제 주가 수익 배수 기준으로 지금 26배고 네. 삼성전자가 12배니까 삼성전자가 뭐 못한 회사가 전혀 아니고 이익은 더 많이 나죠. 근데 그게 그만큼 TSMC가 주주 중심의 문화를 대만이 좀 그런 그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그 TSMC가 거의 중심에 있고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 경영을 20, 30년 해왔기 때문에 투자가의 신뢰도 있지만 그런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익의 변동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이 분야가 되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니까 하는 건 맞는데 격차가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따라간다는 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더 기다려줘야 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파운드리 쪽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금액들 이거 가지고 정말 그 잡을 수 있겠느냐. 예. 거기다 또 인텔이 또 추격하고 예. 뭐 여러 가지 M&A 이야기도 예. 들리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삼성이 오히려 그쪽에 뭔가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의 장점은 파운드리가 그 디자인한 것은 이제 제조하는 것이어서 되게 서비스 마인드, 고객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제조를 잘하지만 고객 중심의 생각을 꼭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방식대로 세계 최고의 제조를 한다는 게 이제 삼성의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다른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고객들이 삼성한테 파운드리 이제 고객이 돼야 돼서 그런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TSMC는 그동안 뭐 너무 독보적으로 서비스 정신을 갖고 고객 입장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 잘해와서 그 신뢰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기가 실제 저랑 학교 친구가 지금 파운드리 부문 그 대표인데 네.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 파운드리 근데 대표. 이 격차가 뭐 그렇게 좁히기에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좁히기에는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경쟁력이 삼성전자에는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그동안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본인들이 이거는 꼭 그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삼성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많이 돼야 된다. 네. 지금 그 우리 보통 ESG 경영 많이 이제 좀 떠오르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 되려면 인기 있는 뭐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아이폰하고 갤럭시 가장 고가의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죠. 오히려 물량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그렇죠.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는데 근데 이제 애플은 서비스 부문도 만들고 플랫폼화를 시켜서 애플의 기기를 쓰는 전 세계 그 기기가 15억 개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저도 두세 개를 기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많이 지금 컬렉트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화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자동차를 애플카를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동차가 나오면 그동안 애플의 모든 제품 서비스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차는 거의 틀림없이 잘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하드웨어 제품을 팔면 B2B가 많지만 B2C도 있죠. 그 제품을 팔므로써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과 접점이 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플랫폼화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룹 차원에서도 M&A를 하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키우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의 조금 전환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
삼성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네. 서비스 네. 플랫폼 네.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애플은 구독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월 회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건데 삼성은 최고의 그 제조업체고 하드웨어를 만들지만 그 2% 부족한 그 부분은 지금 간격을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유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얘기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는 게 워낙 어려운데요. 요즘 뭐 다 뽑겠다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좀 하드웨어 업체라는 그런 딱딱한 인식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좋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도 보입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이건 아마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좀 메꿔진다고 하면은 또 많은 인기를 그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노력해 네.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